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잠실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군포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규모를 조금 더 키워보고자 잠실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조금 무리했다 싶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별탈 없이 카페 운영하고 있고 벌써 2년 정도 되었네요. 군포와 잠실을 오가며 두 곳을 운영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 하는 거라 그만큼 보람찹니다. 각설하고 제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비 신랑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금전적인 문제와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거지근성으로 정신까지 무장한 예비 시모와 시누이를 참 교육해준 이야기예요. 비록 깊이 사랑했던 예비 신랑과 파혼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지만 파혼을 한 직후엔 1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 올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너 오늘 좀 한가한 날이지? 그럼 내가 원희 데리고 카페에 갈 테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나누자꾸나. 가게로 직접 오신다고요? 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날 셀 것 같아서.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가는 거니까 괜히 원호한테 연락하지 마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30분 정도 있다가 도착하니 알아서 적당히 손님 받고 가게 문 닫던가 해라. 네. 그럼 조금 이따 뵐게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직접 온 거야. 너는 시댁에 생활비 100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래서 날 찾아오게 만들어? 어머니,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각자 버는 거 각자 관리하는데 어머님 말씀처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100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선 상당 부분 드리는 거고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머,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너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호도 대기업 다니고 너도 카페 운영하면서 700 이상은 번다며? 그럼 그깟 100만 원이 뭐가 어렵다고. 하나하나 따지자면 정말 할 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이가 매달 어머님께 100만 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달라는 금액이잖아요. 일도 하시고 저희 드리는 생활비 몇백 받으시면 솔직히 좀 과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넌 못 주겠다 이거냐? 원호 씨도 그동안 드린 거 많이 드린 거 아니냐고 생각하던데요. 아가씨 대학 등록금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챙겨드린 거라고 했고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거든요? 뭐라고요? 원호 씨는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당연히 아가씨 대학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해결하는 줄 알고 있던데요. 그럼 지금 아가씨 앞으로 빚 있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동질감과 왠지 모르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마음이 잘 맞다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저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저를 굉장히 아껴주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만날 땐 제가 카페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힘들고 바쁜 시기였는데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더군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충 저희 집안 사정, 제 현재 상황 등을 말씀드리니 어느 정도 여유 있다 판단하셨는지 이미 결혼한 것처럼 저를 며느리 취급하시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한테 인정받은 거고 어차피 결혼도 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가씨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잘 안 구해져요. 솔직히 그런 거 못 사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빠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에 돈 잘 버는 새 언니까지 있는데 내가 굳이 사서 고생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인생은 아가씨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당연시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누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언니도 듣기로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 안 했다면서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하는 과 나왔잖아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닌가? 나는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언니 말대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빗대어 보면 아가씨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변에 돈 들어올 때가 많으니 난 굳이 안 움직이겠다. 알아서 갖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어머,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우리 원희가 만만해? 듣자 하니까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너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생활비나 금전적인 문제는 저 혼자 판단하고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관리하고 있는 만큼 원호 씨랑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결정하고 따지는 건 너무 복잡해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날도 안 잡았잖아요. 너 너희 부모님한테 매달 300 가까이 되는 돈 준다며? 우리는 꼴랑 100만 원인데 식구들 차별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엿먹이려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려. 알겠어? 언니, 엄마 심기 안 건드리는 게 좋을걸요?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살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저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이를 감싸는 예비 시어머니도 얄밉더군요. 솔직히 대학생들, 집이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비대 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용돈벌이라도 하겠다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해 보였어요. 저나 예비 신랑의 돈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뻔뻔하기도 하고 한심스러워 보이더군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세상 물정도 모른다며 생활비 100만 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야장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그런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시누이 대학 등록금에 보태야 한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더군요. 그러면서 벌써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둥 개소리까지 시전하셨는데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돈 300 절대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 카페 운영하는 건물이 부모님 거고 자식이 고생하는데 월세는 안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제가 억지로 드리는 거거든요. 카페 월세가 원래 250이었고 거기에 용돈을 조금 보태 300 가까이 되는 금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물 목이 좋아서 오가는 손님도 많고 배달 주문도 많아져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한참을 쏟아내고 볼 일이 있다며 가버리더군요. 작은 소란이 지나고 저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랑 원이 왔다 갔다며? 별일 없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안 그래도 이야기할까 고민했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생활비 이야기하시더라. 뭐? 생활비? 지난번에 100만 원 어쩌고 했던 거? 그걸 왜 자기한테 이야기해? 나도 모르지. 이미 며느리라 생각하시는지 당연하게 요구하시더라고. 나 솔직히 기분 굉장히 나빠. 이해해.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엄마가 왜 그러지? 아마 우리 인사드리러 갔을 때 대충 이야기했던 것들 때문에 발동 걸리신 것 같아. 우리 집 어느 정도 사는 거 아셨고, 집도 나 청약받은 거 있고, 혼수는 자기가 해온다 어쩐다 그랬었잖아. 그냥 인사드리러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꼭 그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되게 어이없더라고. 미안해. 정말 난처했겠다. 자기가 사과할 건 아니지. 그리고 어제는 문자로 엄청 보내셨더라고. 아파트 넓은데 원희 아가씨 직장 생활하면 집 멀어서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어머니랑 같이 들어와 살면 안 되냐고 그러던데? 뭐?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야? 아, 진짜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다는 거야.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언제 결혼한다. 날도 안 잡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이랑 원희 아가씨 혼자 설레발이잖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상의하고 대답한다니까. 원래 아들이 부모 봉양하는 거라면서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 안 했냐 그러시던데. 난 이건 좀 선 넘었다 생각해. 이런 식이면 결혼하기도 전에 기빨려. 나 그냥 다 안 하고 연애만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랑 원희한테 잘 이야기할게. 말씀 잘 해드려. 여자가 잘해야 남자 기가 산다고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옛날 마인드 절더라? 만약에 자기 잘못되면 다 내 탓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참에 입장 정리 확실히 하고 와. 나 안 그러면 결혼 진행 못해. 살면서 고부 갈등 없을 순 없어.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요구잖아. 알겠어.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이야기할게. 열 좀 삭히고 있어. 내가 다녀와서 연락할게. 예비 신랑도 저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차라 신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예비 시댁은 경기도 김포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다가 신도시로 재개발되면서 보상금도 받고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은 걸로 알아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시누이와 시모, 예비 신랑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30평대로 결코 작은 평수가 아니었어요. 저희 신혼집이 될 제 아파트는 40평 정도 되는데 예비 시댁과 방 하나 차이 나고 구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아무튼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하고 한바탕하고는 상견례 전까지 저에게 연락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이 오가던 상견례도 안 한 마당에 별 의미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폭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이 좀 사그라들자 이번에는 예비 시누이가 되지도 않는 말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 좀 해봤어요? 아, 아가씨, 점심은 먹었어요? 생각해봤냐니. 어떤 거요? 아니, 우리 엄마랑 나랑 합가해서 사는 거 말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봤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혼자 결정할 일 아니고 원호 씨랑 상의해야 한다고. 근데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정해진 게 없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해봤자 무의미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지금 우리 오빠랑 결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와, 언니,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하고 안 맞는다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융통성을 좀 부려봐요. 그렇게 아니 꼽게 굴지 말고. 네? 아니, 몇 번을 말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이고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라고요.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빠는 싫다고 해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쪽으로 말하면 오빠도 바로 오케이 할걸요? 솔직히 나 회사 관두고 싶은데 이직 준비하면서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김포에서 강남이 얼마나 먼데. 솔직히 언니네 집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 10분 거리인데 같이 살면 능률도 오르고 오빠랑 언니는 자기 차 타고 다니고 나는 경기도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에 버스까지 타고 오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말단 직원이라 가뜩이나 잔심부름도 많은데 이런 거 생각하면 같이 사는 게 맞죠. 가족끼리 나몰라라 할 거 아니면. 지금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말을 해줘야 하나. 생활비를 올리던지 같이 살던지 정하라는 거잖아요. 같은 말만 계속하는 것도 지치네요. 원호 씨랑 상의해서 이야기 전달할 테니까 상견례를 하든 뭘 하든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저는 결혼을 결심한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고 나름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 참 난감했습니다. 이 상황에 예비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화를 내면 제 부모님 욕먹이는 것 같아 꼭 참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누이와 얼른 대화를 마치기 위해 나중에 상의해서 연락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한 가지 결심이 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참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요. 저는 이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알려주었고 예비 신랑은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요절을 내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제3자가 생각해도 과하다 싶은 이 상황을 그 두 사람은 마치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신랑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터라 별탈 없이 지나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듯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상견례 전부터 온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색하고 화를 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얘 세아가 바쁘니?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네, 지금 좀 한가해요. 무슨 일인데요?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가 상견례잖니? 그런데 상견례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구나. 이참에 백화점에서 옷 좀 사다오. 원희도 데려가서 이참에 옷 하나 해 입히자. 네? 갑자기요? 어머님 상견례 복장을 제가 왜? 원호 씨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얘는 원래 이런 건 며느리 될 사람이 알아서 딱딱 챙겨주고 해야 하는 거야. 같은 여자인데도 넌 그걸 모르니? 은근히 센스가 부족한 것 같다? 예비 시댁 식구들 상견례 복장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그래서 뭘 사고 싶으신데요? 선물 사드린다 치고 사드릴게요. 저도 벌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과한 건 안 되고요. 어휴, 내가 그런 속물로 보이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번에 구찌에서 나온 신상 원피스 있다. 옷은 그걸로 하고 원희가 옷은 있으니 샤넬에서 가방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네. 우리 둘 다 구두는 루이비통으로. 네? 어머님, 지금 거의 예단 수준인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될 거예요. 뭐 어떠니? 예단한다 생각하고 그냥 쿨하게 해주면 그만이지. 어머니, 아무래도 좀 과한 것 같네요. 뭐가 과해? 그 정도면 무난한 거지. 일부러 중저가 제품으로만 고른 건데. 네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네.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요.
원호 씨한테 상황 설명하고 해드리든지 할게요. 그놈의 상의. 맨날 뭔 상의를 그렇게 한다니? 너 사업한다는 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잘난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뭐예요? 년?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말 꼬투리 잡는 것 좀 봐. 너 그러다 사람도 잡겠다?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말 실수하셨잖아요.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요구만 하세요? 어머니, 그럼 그거 사드릴 테니까 저 이번에 생로랑에서 나온 원피스 구두, 가방, 화장품 싹 다 맞춰주세요. 그 정도는 예단이랍시고 해주실 수 있으시죠? 내가 왜 해주니? 그런 건 원래 여자가 시집 오면서 저 좀 잘 봐주십사라는 뜻으로 사들고 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구나.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원. 아, 정말 화나게 하네. 입을 옷 없으면 그냥 상견례 취소하고 꺼져, 이 아줌마야.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나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없던 걸로 해. 도저히 못 참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꺼지라고? 너 이거 원호가 알면 바로 파혼이야. 잘 됐네. 지금까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다 녹음했거든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거 녹음 파일 다 보내버릴까 보다. 확.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너 이러는 거 원호도 알아? 우리 귀한 아들이 이런 불려우한테 속고 있었다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저 그냥 이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이 옷을 사 입든 말든 본인 돈으로 해결하세요.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그날 손님도 없던 카페 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예비 신랑의 회사로 찾아가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고 제가 갖고 있던 몇몇의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통보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자신이 인연을 끊고서라도 살 테니 결혼을 물리자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어찌나 오열을 하던지 제가 다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고 다시 한번 예비 신랑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대망에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공격적인 어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되지도 않는 조건을 내세우며 듣는 사람까지 참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예비 신랑은 얼굴 한번 제대로 못 펴고 그저 물만 마셔댈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한 저와 제 부모님은 예비 신랑이 무척이나 불쌍해 보이더군요. 결국 상견례는 결혼 날짜만 내년 봄으로 하자며 확실하게 못 받고 그 이외 자세한 내용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자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할 것 같았어요. 아들, 바깥사돈이 차 바꿔줬다면서? 이번 주말에 한번 타고 와봐. 드라이브 좀 하게. 그럴 일 없어요. 주말에 출근해야 해서 바빠요. 그리고 이 차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결혼 선물이랍시고 미리 주신 건데 너무 과분해요.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오빠 안 탈 거면 놔줘.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차잖아. 내 친구들 다 그거 산다고 난린데. 응? 나 주라, 제발. 닥쳐 최연희. 네 입에서 이 차를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래. 안 탈 거면 이왕 받은 거 그냥 동생한테 좀 양보해라. 가뜩이나 김포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느라 힘든데 양보한다고 탈라나.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생활비도 일전에 말씀드린 거 말고 50만 원만 드릴 겁니다. 정말 가족한테 매정한 거 아니야? 생판남인 새 언니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왜 우리는 찬밥 신세야? 말을 똑바로 해. 말이 되는 요구를 해야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네가 직접 벌어서 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자기야, 그만해. 차분히 이야기해도 되잖아. 얼씨구, 둘이 아주 생난리를 치는구나. 지금 아니면 정리 못할 것 같아서. 엄마나 원이 잘 들어. 나 결혼하면 명절에 다시는 안 와. 그냥 서로 안부 전화로 생사하기만 하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그만해. 나는 괜찮아. 좋은 날 앞두고 왜 그렇게 말해?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겼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안 돌보겠다. 이거야? 엄마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원이 쟤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제발 그만 좀 해. 두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결혼하면 신혼집에 안 살고 처가댁 들어갈 거야. 지금 가족 버리고 도망가겠다. 이거야? 자식이 부모 봉양 안 하면 법에 걸리는 거 몰라? 얼마 전에 부모 봉양 안 한 사람 생활비 대주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판결했는데 오빠도 그 꼴 나고 싶은 거야?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네요.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사안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 말 잘못된 거 뭐가 있어요. 아가씨 편하자고 우리랑 합가한다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순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너는 어디서 시누이 될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너야말로 가정교육 못 받은 티 내지 마라. 진짜 다들 해도 너무하네. 법에 걸린다고? 그래,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 그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투잡하면서 생활비 대준 거, 너 용돈 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구해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 따져볼까?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그 거지근성 뜯어 고쳐줄 테니까 각오해.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 해준 거 다 나열해서 몇백이든 몇천만 원이든 소송비로 다 날려도 싹 다 받아내 버릴 거니까 그러기 싫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 어머어머, 얘 말버릇 좀 봐. 너,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폭삭 망한다더니 아주 제대로 망하게 생겼네. 상견례 이후 눈치를 밥 말아먹은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예비 신랑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야기가 통할 리 없었습니다. 한참을 대화한 끝에 예비 신랑이 화를 참지 못했고 그 상황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뺨까지 맞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뺨 한 대 맞으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이구나 하는걸요. 솔직히 이렇게 과하게 바라지만 않았어도 그값이 몇 푼 다 갚아주고 서로 잘 살아보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해도 너무 과했잖아요. 아무튼 그 사태 이후 저는 예비 신랑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물론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예비 신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적하고 많이 아프지만 그때 당시엔 몇 배로 더 힘들었어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 예비 신랑에게 장문의 메시지로 파혼 의사를 밝히고는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집에까지 찾아오며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까지 했지만 죄 없는 사람이 평생 죄책감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고 올 때 저도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파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내 받아들였는지 그동안 고마웠다는 짤막한 인사만 남기고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지만요. 그렇게 허무하게 파혼을 하고 나니 정말 공허하더군요.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오며 좀 더 나은 미래도 함께 꿈꿔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 제 마음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카페를 친구에게 잠시 맡겨두고 머리도 식힐 겸 이탈리아로 1년 동안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커피 공부도 좀 더 하고 디저트 스쿨도 수료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죠.
그 뒤로 조금 더 발전하고자 잠실에 카페 2호점을 오픈한 거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고요. 부모님한테는 예비 신랑이 연말이나 연초, 부모님 생신 때 안부 문자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신경이 조금 쓰이겠지만 저는 이대로 만족하며 지내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차게 살아갈 제 인생 응원해주세요.